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대로 법인세와 소득세, 또 보유세 등 각종 감세 정책들이 포함됐는데요. 이 고물가와 또 고유가, 또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감세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법인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들의 세부담을 좀 덜면 그것들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좀 허상이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여러 가지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법인세가 낮춰지는 방안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법인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번에 그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상세본은 200페이지가 넘고요. 그렇죠. 축약본도 5, 6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계산 안 해봤지만 정부가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거는 10% 20%도 안 되고 전부 다가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국회를 넘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법인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가 마치 깎여지는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이거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음 이야기할 서민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소득세나 거의 모든 관련 법들이 법을 고쳐야만 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을 좀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국민이 불필요한 저는 기대를 하지 않을 거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된 시효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싶고요. 세제 개편안이라는 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방안이고 그렇죠.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네. 상당 부분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지만 거기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밀고 당기고 거죠. 하면서 많은 수치가 부분에 조정될 수도 수치가 있고 많이 빠질 조정될 수도 수가 있기 있고 때문에 네. 국민들이 굉장히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사가 막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당장 네.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네. 보시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 왜 그 최고위 세율만 25에서 22%로 낮추냐? 그 아래에 있는 구간도 같이 낮춰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비판을 했더니 추경호 장관이 어느 자리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세금 법인세도 많이 낮춘다고 하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중소 중견기업의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따라서 세간에 이거 대기업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에 딱 좋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는 이번에 이게 파트가 4파트거든요. 네. 기업 경쟁력, 기업 경제 활력 제고 파트 1, 네. 민생 안정 파트 2,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했으면 민생 안정 파트를 제1로 내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제일 앞에다가 법인세, 그것도 그 25% 최고세율을 22% 낮추는 거를 딱 걸어버리니까 아주 대놓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번에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테마 내지는 플렉십은 뭐냐? 25% 최고 세율을 20% 낮춘다. 이렇게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디테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뒤로 놓고 서민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모습을 그 보여줬어야 부분에 되는데. 소득세를 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저는 감세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봐요. 하지만 아쉬움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춰지면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라면 대기업들이 뭐 투자를 더 쏟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를 좀 문을 열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은 중견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세대 혜택을 많이 줬으면 훨씬 더 일자리 효과나 투자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이 법인세 구간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의문이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지도 않고 뭐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보기는 좀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기대를 하는데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이번에 저는 국회에서 분명히 저는 야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조정이 되면서 네. 그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저는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신 교수님께서는 사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좀 아쉬움까지 담아 주셨는데 이현 교수님께는 좀 이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법인세 어쨌든 최고 세율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이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인세 인하가 과연 이제 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논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사례나 단순히 어떤 뭐 낮췄더니 뭐 그 두 해 뒤에는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실제로는 엄밀하게 좀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인하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좀 선진국의 경우에 인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게 좀 그 논문들, 연구 결과들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뭐 몇 년도에 낮췄더니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 이후에 뭐 투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밀한 분석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아주 단기간에 뭐 2, 3년 안에 나오거나 이런 효과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효과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그리고 10년. 네. 그런 어떤 효과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에는 이게 법인세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들은 개인들과 다르게 위치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꾼다는 게 실제로 위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그 세금 신고 목적에서 굉장히 어디에서 이윤이 나타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인 소득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쉬운 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어떻게 보면 텍스 헤븐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가서 일부러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이 난 것처럼 하고 세금을 절세를 하는 탈세를 하는 꾸미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세율이 OECD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21로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국이고 규모도 있는 국가들도 뭐 19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구의 조그만 국가들도 대부분 20에서 22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5로 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한다는 생각에서 22로 간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훈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뭐 우리가 트리클다운 뭐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거든요. 대기업이 어쨌든 좀 뿌려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계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를 하게는 되는데 현실화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낮춘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세발심이라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2008년 6월에 조세현 자료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실증 연구에 관한 부분이 낙수 효과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공이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은 확실히 줄었고요. 그 줄어든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배당이나 임금을 올릴지 가격을 낮출지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클 거고 기업이 역할을 못하면 앞에 정부의 경우에도 기업이 현금만 쌓아놓는다면 다시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기업으로 공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개편하면서 실증 자료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였더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1년에 법인세 수가 70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인세를 최고 구간이라 하면 이제 법인세 과표가 그 3천억 이상인 경우인데 네. 25%에서 22%로 낮췄으면 3% 포인트 낮춘 거죠. 그렇죠. 3% 포인트면은 25% 세에 3%면은 12%를 낮춘 거예요. 25% 세율을 네. 22%로 3% 낮추니까 네. 세율 인하는 12%예요. 폭이요. 12%예요. 25%에 대해서 3%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24년도에 즉 이 법에 의해서 진짜 그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24년도에 법인세는 6조 4천억 준다고 했어요. 6조 4천억이면 네. 법인세 수를 75조 정도라고 봤을 때 네. 약 한 9% 10% 되는 거예요. 그러네. 10%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12%의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법인세 세수가 거의 10% 준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법인세 감소 효과가 거의 80%가 어디서 나오냐? 3천억 이상의 과표인 구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12% 정도 축약을 줄였는데 3천억 세수가 이상의 10% 기업에서 가까이 줄더라. 10%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의 거의 80%가 대기업,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의 과표 구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3천억 미만에서는 한 2%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그렇죠. 자녀분 그러니까 정도가 그쪽은 2, 세율 3% 변화가 정도. 거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뭐 이 낙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이게 너무 세수가 많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바라는 그런 투자 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효과, 경기 활성화 효과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3천억도 물론 감세를 해야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그 중소 중견기업 즉 200억 이상의 과표를 내는 기업에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감세가 있었으면 훨씬 더 저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할 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조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또 할지도 궁금해지고 아까 박훈 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또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 패권 경쟁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반도체 혹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번에 뭐 세제 지원들을 또 반도체나 이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이전에도 계속 담겨 있었고 이번에도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반도체는 최근에 뭐 미국이 칩보라고 해서 뭐 대만, 일본이랑 같이 해서 좀 같이 좀 해보자, 뭐 으쌰으쌰 하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좀 제대로 된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특정 산업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어떤 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또 뭐 대만, 뭐 일본도 다시 이 반도체 쪽에 뭔가 패권을 잡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하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하게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과연 어느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까지는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굉장히 정교화하고 그거를 좀 더 비용을 낮추고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가 어떤 모양새를 갖췄다 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저도 방안은?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네.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견인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이 탄탄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딱 두 개의 기업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는 그러한 긴급한 것 때문에 투자를 확대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그 두 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는 분명히 대기업을 살려서 또는 그 기업을 살려서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게 기업과 기업주의 혜택이기 때문에 정작 도울 거는 못 도운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시적절하고 네. 도와야 되지만 지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께는 저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그 세제 개편을 저도 봤는데 보니까 가업승계 상속공제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가업상속공제 같은 게 이제 뭐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를 하면 상속세 일부를 뭐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 완화를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뭐 부의 대물림을 좀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난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 말을 하는 분의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네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1970년대서부터 한 50년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중진국 이상으로 올려놨잖아요. 나이가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든 사위든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세제를 가지고는 너무나 과세가 많아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지 않으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전 이 부분은 늦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늦었고 진작에 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가업을 승계해서 우리나라도 300년, 500년 기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내용들이 오히려 좀 덜 혁신적이다. 오히려 덜하다. 영어로 마지널하게 조금 이렇게 뜯어 고쳤지 획기적으로 저는 뜯어 고치질 않았다고 봐서 이 원활한 가압 승계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일자리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을 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늦었고 좀 더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아까 반도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아시는데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 아니죠.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자꾸 반도체만 정부가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고유 명사입니다.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에 관련된 육상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가전략기술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총체적으로 네, 지금 지원하고 있다. 육성하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10개를 정했는데 네네. 그 10개가 AI, 바이오, 오지, 육지,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수소, 로봇,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같이 지원하고 집중하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정부가 향후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니 관심을 좀 갖고. 전업을 하거나 네. 전환을 하거나 할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보시면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반도체가 아니라도 네, 제가 반도체만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거리로 가져가야 될 주요한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좀 포함이 돼 있는 그걸 패키지다. 국가전략기술 기술이라고 타이틀을 명명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어요. 저희 가업생계로 다시 가볼게요. 일단은 뭐 좀 늦었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속성하고 어떤 소유주의 영속성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를 넘어서 어떤 막대한 양의 부가 이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가진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틀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유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업승계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어떤 부의 대물림을 좀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가업승계 관련된 규정들이 그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일정 정도 조금 더 완화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얘기한 법인세 인하 부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투자 공제를 굉장히 크게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업상 그 승계를 좀 더 잘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적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거 순서 잘못했다. 민생 인생부터 부분을 맨 챙겼어야 처음부터 된다. 챙기는 걸로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 세제 개편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 쪽의 부담 중에 이제 사회보험료 부담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4.5%, 그 다음에 근로자가 4.5% 해서 네. 이제 노후생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많은 어떤 복지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의 부담분이 좀 더 크게 돼 있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도 낮춰주고 투자에 대해서 공제도 더 해주고 가업 승계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저는 연금 국민연금의 이슈. 그 네.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부담을 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금 개혁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이후에 아마 어떤 부분이 논쟁이 또 꽤 벌어질 그러니까요. 겁니다. 뜨겁게 좀 논쟁이 네, 되지 네.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훈 원장님께는 저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내용에 보면은 소득세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 하위 과세 표준에 대한 어떤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정부의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안은? 네,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경우에 물가 상승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이제 교육비, 심지어 식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봉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민생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챙겼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항상 부족하죠. 부족한 점이 있기 네.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달리 그렇게 혜택을 주면 면세자 비율이 좀 높아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기 마련인데 결국 소득이 있는데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비율이 넓은 또 문제도 제기가 돼서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세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네.
화끈한 거는 못 보여준 거는 네, 네. 맞는데 그래도 잘 자란 거는 챙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지만 과세 표준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감세 효과를 좀 날 수 있는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뭐 효과가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효과 있죠. 있을까요? 네. 그 1억 2천 소득이 넘어가는 사람을 제외하면 네네. 왜냐하면 1억 2천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으니까 많죠. 그 기본 공제인가 그 네. 저 근로세 공제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증세 효과가 좀, 있는데 좀 그분을 늘어나네. 제외하면 이게 이번에 그 과표 구간을 그 세율을 그 조정하면서 뭐 신문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한 6천, 7천 정도 소득인 사람은 연 70만 원 이상의 1년에. 있으니까 그 작은 돈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굉장히 나갈 크죠?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네, 그 네. 휘발유값 올라간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좋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세목을 보면 하지만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세부담이 이 소득세예요. 소득세. 예, 그래서 조금 저는 낮춰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국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2022년, 23년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이게 진짜 미증유의 거의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거 가만 놔두면 그 취약계층도 무너지지만 한국 경제 자체가 경제가 성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2% 성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소간의 재정에 어떤 흠이 되더라도 정부가 경기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이해해주면 저는 재정 문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할 것이라고 봐서는 이 근로소득세도 저는 그런 굉장히 측면에서는. 환영한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세제 개편의 저는 백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늘 주장을 했지만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것을 고쳤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 또한 후에 굉장히 체크해볼게요. 좋다. 종부세. 종부세 너무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해보고. 아니 너무 시원한 이슈예요. 그래요? 네. 이번 거는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할게요. 네. 근데 사실 김 교수님 그 근로소득세 안 내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편이 없었던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건 근데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 개편이라는 말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올리는 쪽으로 하는 거하고 낮추는 쪽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낮추는 건 다 박수치죠. 근데 올리는 거는 다 하면 쉽지가 1,000원을 올려도 반발이 심하잖아요. 증세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정부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로 지적이 되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몇 천만 원 되는데 왜 소득을 안 내냐. 앞으로 내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저항이 크니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 10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이게 있다라고 내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예외나 공제나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줄여 나가겠다는 큰 장기 계획을 그림을. 저는 정부가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지 근로소득세를 다 낸다. 이런 원칙을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한 발씩 가는 그런 조치들을 전 조만간 내년쯤에 해야 나올 된다. 거라고 봐요. 나올다고 보세요.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득세는? 소득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제일 핵심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율 구간이 8개나 있습니다. 세율 구간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6%부터 시작을 해서 45%까지 어. 이렇게 8개의 구간을 가지고 많네요. 있는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더 소득이 높으면 지불 능력이 크면 좀 더 많이 비례보다 많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누진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세부담을 같이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아랫단에 있는 거 구간만 조금씩 아주 살짝 높인 네, 거거든요.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 네, 조금 1,200만 원, 낮으신 4,600만 원은 이제 네. 1,400, 5,000만 네. 원 이렇게 소폭 조정한 거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세율 구간이 뭘로 정해져 있냐 하면 명목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15년 전에도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그 사이에 1,200만 원의 의미는 뭐냐면 훨씬 낮은 소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얘기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내 소득이 1,2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뭐 이랬다가 이제 물가 상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소득이 이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비해서 실질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소득세의 경우에 과표 기준되는 소득들이 명목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네네. 때문에 물가에 따라 연동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실질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개인 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최고 세율도 높인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간을 전혀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연동해서 구간을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구간들이 막 소수점으로 가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물가 연동을 시켜서 소득세 구간들을 설정하자는 문제 제기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는 못 갔고요. 그러면 그걸 안 했다면 어때야 되냐면 지금처럼 몇 년에 한 번씩은 조금 계속 과표 조정을 구간을 또 해줘야 위쪽으로 되는 거예요. 올려주든지 뭐 세율을 조금 낮추든지 뭐 이런 조정들을 해야지 실질세 부담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개혁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물가에 연동을 시키거나 뭐 이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 연동제도 도입됐다가 이번에 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2008년 이후로 과세 유관이 8개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전혀 손 안 댔다는 부분은 분명히 소득세가 개편돼야 부분이긴 한데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은 우리가 낮은 구간을 있는 사람 세부담을 낮춰주면 그게 연차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분을 좀 소득이 총급여 1억 2천만 원 사람의 혜택을 좀 빼는 거를 같이 겸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 개편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긴급한 것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에 대한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 가미를 냈다. 근데 아까 근로소득자에 대한 면세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정부의 경우도 최고 구간 높일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최고 구간을 높일 때 그때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을 그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같이 부담을 네. 나눠 갖자야 나눠 되는데 가자. 실기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고 현 정부도 지금 못한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종부세 얘기 좀 할게요. 종부세 워낙 관심 많은 이슈죠.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택수로 과세를 하던 것을 이제 주택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을 합산해서 매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계획인데 아까 제가 뜨거운 이슈라고 했더니 이제 시원한 이슈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시원한 이슈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주택자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한 30만 가구, 40만 가구는 좀 될 거라고 봐요. 네. 이분들이 그 시골이나 또는 저가 주택을 두 채, 세 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이든 뭐 증여든 간에 갖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주 징벌적인 그 종부세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두 채, 세 채의 가액이 12억, 13억이 안 되는데 종부세가 막 800, 900, 1000을 나온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뭐 주택 수로 매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아지면 계속 과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거는 도대체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게 뭐 다주택을 해가지고 뭐 범죄 소구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번 정부가 이것을 그래서 그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는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입법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걸 또 야당이 어떻게 들고 나올지 전 정부의 기조를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네. 아마도 야당도 이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걸 알면 제가 아까 부동산 30만 가구 심판, 된다고 네. 했잖아요. 이분들 아주 뭐 길을 싸고 돈을 써갖고 점심 싸갖고 다니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주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좀 원만하게 전 합의가 될 거예요. 물론 수치는 다소 뭐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네네. 첫째 원칙이 숫자가 아니라 금액으로 간다. 그리고 징벌적인 중과세를 이제 중과세를 없앤다. 폐지하는. 저는 그건 굉장히 저는 최근에 한 20년, 30년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장 파격적인 세금다운 세금 정책이다. 그래서 세제 아주 개편다운. 시원한 거다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네. 모아가지고 주택을 여러 가지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공급에도 이게 굉장히 저는 영향을 긍정적인 줄 효과가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번 세제 계획 중에서 저는 제일 시원한 정책이 저는 이거다 그래 보는 거죠. 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저희가 앞서 뭐 여러 가지 표도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부담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좀 쏠링인 것 같거든요. 종부세를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저는 태생상 원칙에 그렇게 맞지 않는 세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종부세가 들어왔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재산세를 조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주장을 했었고요. 네. 지금 여전히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어떤 좀 맞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는 것은 이제 중앙 정부가 걷어서 교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재산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장이 걷어서 자치단체가 걷어서 네. 거기에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재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세금을 내고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자체에서 이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그 우리 학술 용어로는 조세 가격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세가 실제로 조세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기 위한 가격처럼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좀 작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재산세 형태로 운영이 되면. 돌려주는 걸로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걸 뺏어가게 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세 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를 안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저항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부세는 왜곡은 작은데 저항은 굉장히 큰 세금입니다. 맨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태생적으로요. 예, 태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종부세를 좀 완화하고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재산세로 가서 그 어떻게 보면 조세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원칙에 맞도록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맛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의 어떤 갈 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투기화되는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이 굉장히 버블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반감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주택자,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해서 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주택까지는 그래도 뭔가 일시적인 사유나 어떤 뭐 이걸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과세를 좀 더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주택을 한 개인이 물론 그걸 임대사업자로 한다면 물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으로 주거나, 해서 네. 그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만 정말 개인이 어떤 투기 목적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일정 정도 부동산 시장 안정도 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표에서 그냥 다주택자보다는 3주택 이상자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뭐 구간을 여전히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주택가의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 수를 주택 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해석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들어와 있고요. 네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가액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구간이 3, 6, 12, 25 뭐 이런 식으로 쭉 집값이, 가거든요. 네, 과세 네. 표준 자체가. 네네.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네. 그거를 유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의 틀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 논의가 또 돼야 되는 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될지도 보도록 하고, 박훈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부세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죠. 네, 그래서 사실 종부세 내기 전에 재산세를 7월, 9월, 그 다음에 종부세 12월에 내게 네. 돼서 직접 PB 받았고 지금 고지서를 7월달 재산세를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실 수 있겠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분들은 재산세를 2분의 1씩 7월, 9월에 내고 12월에 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1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어야 가능한, 오늘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법 개정안이 9월 초에 정부는 9월째 국회에 낸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제 12월 달 고지서 받을 때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주택 가액수 부분은 기본적인 종합부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다주택자 투기억제세의 성격을 넣었던 거를 그걸 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2005년 1월 달 그 종합분수세 만들 때 정부 회의 등을 참석을 해보면 예. 그때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도 종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걸 합친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문제였던 게 특정 아파트 경우는 너무나 고액해가지고 이걸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1주택자를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를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저는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너무 다 올려가지고 네네. 그 국민의 재산권 침해된 정도의 문제가 있는 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다주택자가 어느 적정한 세부담은 필요하다는 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걸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 개편은 긍정적이지만 보유세에 대한 기본을 흔들 정도의 완전한 후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 여러 가지 내용들 아까 뭐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세수 감소가 1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감세를 좀 하더라도 세수 감소를 경험하더라도 일단 경기가 먼저 좀 방어되고 경기 하락이 방어되고 살아나는 게 먼저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그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세수 감소 효과가 5년에 걸쳐서 13조 1,000억이다. 저는 그 자료는 이제 좀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요? 그 계산 근거가 뭐냐면 네네. 일단 내년에 많이 줄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많이 준 것에 비해서 얼마 줄었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점을 하나로 놓고 과세를 낮추기 전에를 100으로 놓고 내년에 얼마 줄고 내후년에는 또 그 그에 100에 비해서 대해서 얼마 줄고 이렇게 누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정부의 13조보다도 저는 더 준다는 훨씬 얘기예요.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긴 해도 정밀 검사를 해보면 곱하기 5 하면은 65조잖아요. 저는 거의 해봐야 알지만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가정하고, 네. 최소한 5년에 걸쳐서 70조에서 100조 정도는 감세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어서 네. 첫째 13조 1,000억이 세수가 감소된다는 자료를 좀 근거를 전 정부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계속 YOY 그 연간 만약에 정말 5년 동안의 세수 감소가 13조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전혀 경제가 안 산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정부가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좀 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감세 효과가 커야 되고 또 감세 효과가 크면 또 그냥 비판 세력들이 이건 네.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이번 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고 이걸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세수 감소 효과는 모르긴 해도 연간 13조는 좀 훨씬 넘어갈 거라고 봐요. 연간 한 20조 정도 놓고 보면 5년간 100조인데 그 정도면 지금 세수 증가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하면 재정 건전성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고도 네. 저는 이게 견딜 수 있는 거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경제에 긍정적인 소비 행위를 할 거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를 2% 정도를 낮추는 걸 카드에 넣었으면 네. 저는 완벽한 세제 감면 그 세제 개편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좀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내년에도 이게 또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일자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세금 개편은 저는 부가세가 부가가치세다. 일시적이지만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이거 하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예, 지금 신 교수님이 잘 설명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요 세수 효과 표를 보면 표 네. 제목에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기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효과가 어떤 한 해의 특정, 그러니까 물론 조금 시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크게 나올 때를 보면 그게 한 13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신 교수님이 이제 또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감면한 게 많지 않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항목들 중에 여기 계산에 제대로 안 들어간 게 있어서 대략 20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한 340조 뭐 이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20조라고 하면 한 5%, 6%.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작은 감세도 솔직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보면 4, 5%를 한 해 세수가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세수 감면을 통해서 낙수 효과도 있고 기업들 투자도 늘고 또 고용도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이 하강 국면이지만 또 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알겠습니다. 해 정도 있으면.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은 국회라는 또 큰 문턱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국회에서 또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그 방안이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금 이 복합적인 위기를 또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이영 교수, 박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